그 교육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효과를 잘 압축시켜 놓은 과목이 오이리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오이리즘은 그 자체 안에 예술성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깨어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이라든가 우주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떠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이리즘이 대단히 종합적이기 때문에 인간 이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오이리즘이가 발도르프를 대표하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게 오이리즘이 뿐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오이리즘이 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춤은 오이리즘하고 대조될 게 안 되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체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뒤에 벼락 공부의 폐해도 나옵니다. 벼락 공부는 리듬만 깨지 공부 효과도 없고 뭐 저거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신적인 공부를 할 때에도 물질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입식 암기 같은 거 이거 열심히 하면 이거 물질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깨어있게 공부하면 덜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단순 노동 많이 하면 피곤해요. 근데 오히려 바짝 깨가지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면 더 피곤할 것 같지만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피곤하니 안 피곤하니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공부를 하는 일이든 운동을 하는 일이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깨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뭔가?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기를 자각하고 있을 것. 이걸 내가 왜 한다라고 하는. 그죠? 동기를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고, 동작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잘할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동기를 자각하고 의미 부여가 잘 되어 있으려면, 한마디로 동기부여, 의미와 동기, 이런 것들이 잘 부여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육체노동에서건 정신노동에서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어떤 애는 공부를 10시간을 했는데 더 피곤해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효율 안 오르고 어떤 애는 한 몇 배 분량을 해내고도 덜 피곤하고 이런 일이 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애들은 더 피곤하고 효율 안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든지 동기부여와 의미부여가 잘 된 행위는 그만큼 효율도 높고 결국은 내적 열정을 끌어올려가지고 동기부여 잘 된 상태에서 의미부여 잘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면 오이리트미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오이리트미하고 체조를 지금 슈타이너는 대조를 시켰습니다. 체조는 단순 신체 활동이고 의미부여가 좀 힘들고 체조하면서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리트미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목성이 토성 곁을 지나가는 행동이다. 이거는 지금 인간의 어떤 들끓는 분노를 자기 내면으로 잠재우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오이리트미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겉으로는 오이리트미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하나도 그 의미부여가 안 되고 있어, 내적으로. 그러면 이건 체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오이리트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오이리트미 교육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오이리트미를 하더라도 교사가 이 오이리트미 동작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의미부여가 물론 초급 애들은 초급 애들대로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의미부여라고 하는 게 꼭 개념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잖아요. 1, 2학년은 1, 2학년들 식으로 의미부여,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7, 8학년은 7, 8학년대로 의미부여,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을 수 없는 거죠.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오이리트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나이 발달 단계에 맞는 시기에 동기의 의미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몸의 동작을 모방하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오이리트미가 나 체조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사가 애들한테 이 오이리즘에 대한 동기 의미부여를 얼마나 잘 시켜줄 수 있는가에 오이리즘의 교육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동작을 따라한다고 교육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부분을 교사로서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로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오이리즘이답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발도르프 학교들은 되돌아봐야 될 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소위 교사 연수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오이리즘이 동작 몇 번 해보고 와가지고 동작만 열심히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방에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박, 2박 이렇게 하고 올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돈 좀 있을 때는 호텔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모텔을 가죠. 모텔에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면 항상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사과 주스, 복숭아 주스. 그래서 이렇게 딱 첨가물, 그 내용물을 보면 뭐 사과 향 0.05%. 사과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사과액은. 이게 사과 주스예요 이거? 아니죠. 사과 맛 주스죠. 사과 맛을 내는 설탕물이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사과 맛 설탕물에다가 사과 주스라고 써놓는 걸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사과 없는 사과 주스. 만약에 오이리트미를 하는데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그 동기 의미 부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예, 모텔방에 사과 맛 사과 주스하고 똑같은 불량품인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불량품입니다. 그런 거 애들한테 먹이면 안 돼요. 예, 진짜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로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행동 모방. 근데 항상 그러지만 아이들이 교사를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가 만약에 의미 없는 행동 모방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육은 이미 빠그라지는 거죠.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리트미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냥 그거를 형태 따라 모방하기로 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저는 보고 그럼 또 거꾸로 과연 오이리트미 안 하면 오이리트미 효과를 낼 수 없나 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의 동작에다가 자연의 질서를 담은 게 오이리트미 뿐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다만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도 못 써먹고 있다 는 거가 더 중요한 사실인 거지. 오이리트미만이 독보적으로 그런 어떤 동작에 깨어있는 의미 부여를 한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동양에서는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공 좀 해보셨나요? 기공이 있죠. 동양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 체조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오이리트미하고 취지가 똑같죠? 기공은 의식적으로 동작 한 개 한 개의 의미 부여, 동기 부여를 해서 합니다. 해서 합니다. 그리고 더 기공이 꽤 어렵습니다. 슬로우하게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동작도 쉽지 않은 이유가 호흡을 절제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면서 기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의 어떤 순서라든가 동작의 순서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동작의 순서가 실은 오이리트미가 가지고 있는 별의 운행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기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공이 발달한 방식은 기공이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상법도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기공은 굉장히 의식적 행위예요. 왜냐면 실제로 기공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동작 하나를 할 때 이 동작에 따라서 기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동작이 자기의 오장육부의 어디를 건드리고 있는가. 예, 관절을 꺾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각도를 조정할 때 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목해서 계속 그거를 관찰하면서 기공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동작을 한다고 쳐봐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꺾어 올렸다? 이러면 내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요? 예? 배? 뭐 전신이 영향받죠. 전신이 영향받지만 이렇게 뻗어올리는 이 동작 자체가 간기운이에요. 그럼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손을 옆으로 횡으로 퍼뜨렸다. 이거는 화기운입니다.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장을 자극합니다. 그럼 뭐 앞으로 만약에 굽히는 행위를 했다. 폐를 자극해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발을 예컨대 뒷발에다가 중심을 두고 앞발을 거의 띄우듯이 했다. 요쪽 발에다가 중심을 뒀다. 아니면 앞쪽 발에다가 중심을 둘 수도 있잖아요. 앞쪽 발에 중심을 두면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뒤쪽 발에 중심을 두면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고 앞쪽 발에 중심을 두면 앞쪽으로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장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부하고 연결된 데를 딱 자극을 해주면 마음 상태도 미묘하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느끼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기공이에요. 요걸 느끼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공을 하면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라는 발음이 있고 쉬라는 발음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장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제가 금방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황이 쓴 활공법 옛날 선비들이 가끔 그런 거 씁니다. 왜냐하면 지 몸 지가 고치려고. 그래서 폐가 안 좋다. 그러면 폐 쪽을 강화시키는 기공을 하면서 이제 그 폐의 안 좋은 기운들을 바깥으로 몰아내주는 특정한 발음을 하는 거죠. 쉬,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거를 옛 선비들이 조금씩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거는 조선 후기 쪽에 영호 비결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왕이 쓴 활인신방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합니다. 이게 조선의 기공서들입니다. 그럼 조선에만 있나? 아니지, 아시아에 많지, 그런 거. 아시아에 도교가 발달했잖아요. 이 도교가 양생술이잖아. 양생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잖아요. 이게 양생술이라고 하는 게 근취제신의 수행법이거든. 근취제신이 자기 몸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몸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과 자연의 흐름과 운행의 질서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떠올려서 자각하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이리틈이잖아. 원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극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극권은 180까지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시간쯤 걸립니다.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거꾸로 또 똑같이 태극권을 해도 이거 하나도 몰라. 동작만 따라해. 같은 행위입니까? 전혀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초식을 구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 이 초식은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고, 의미부여, 이거를 바짝 느끼고, 끊임없이 자기가 반응을 자각하는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해나간다. 이건 오이리틈이 저리 가라죠. 오이리틈에는 호흡은 생략돼 있어요. 그죠? 오이리틈에는 호흡이라는 요소가 생략되어 있는데 호흡이라는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가장 영적인 작용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심리나 생리가 확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호흡까지 조절하면서 특정 동작에는 특정 호흡법을 적용하면서 미세하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월등히 우수한 오이리틈이지. 원래 슈타이너가 부여하려고 했던 취지를 진화시킨 오이리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오이리틈이 슈퍼 오이리틈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게 그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리틈이 선생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정작 오이리트미 배울 때는 맨날 동작만 배워가지고 막. 선생님, 그럼 훈민정음 장음음도 장부랑 연결이 되는 발음인 거예요? 그럼요. 장부랑 연결이 되죠. 그럼 군상각치유 그 음들이 하나하나 장기랑 다 연결이 그럼요. 모음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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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정근대 문명에서 음운학, 음성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장부랑도 연결되고, 감정이랑도 연결되고, 병치료할 때도 써요, 그래서. 예. 그리고 말의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음성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을 하죠. 근데 그것도 자각하고 있을 때하고 무자각일 때하고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고. 자, 어쨌든, 슈타이너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행위가 됐든 정신적인 행위가 됐든 자각하고 해라는 겁니다. 자각하고 해야 그가 내면의 동기부여와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뭐든지 교육적으로 의미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각 못하고 하면 땡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저희는 일단 지금 오이리트미, 양평학교에 오이리트미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 많은 학교들은 오이리트미 선생님을 못 구해가지고 오이리트미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오이리트미 대체 어떤 전통 슈퍼 기공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할 거 없죠? 못할 거 없습니다. 예? 뭐 동작이 아름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 그렇지, 예술. 그렇지.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게 단지 우리 문화, 우리의 처지나 형편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폐쇄적으로 경직되게 이해하면 좋은 것도 나쁘게 돼버리잖아요.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교육 운동인데 이것조차도 그냥 모방하고 형태 모방하고 교조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말만 발도르프지 안 좋게 돼버린다고. 우리는 좋은 교육을 하려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요소를 풍부하게 이제 이해하고 잘 구성된 발도르프 교육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 좋은 교육을 하려고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거지. 발도르프 맹신자는 아니잖아, 아무도. 발도르프 신앙그룹이 아니잖아. 뭐 어떤 맹목적 그 신앙그룹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믿어 막 믿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일부의 맹신적인 어떤 태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도르프 그런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각한 상태에서 동기 의미부여 안 돼 있으면 의미 없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동기 의미부여 안 된 상태에서 막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그럼 거꾸로 동기 의미부여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더 덧붙이고 하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 이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발도르프 교육은 전 세계 100개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100개 국가가 똑같은 교육, 똑같은 문화, 똑같은 환경 아니잖아. 그러면 각국에서 행해져야 되는 현지화된 교육의 모습은 얼마나 다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교조적으로 막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 자체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저해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실은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교육운동으로 된 발도르프를 풍성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 발굴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류되겠죠. 오이르트미가 꼭 행성만 따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이르틈이 대륙풍을 흉내내는 오이르틈이 왜 나올 수 없겠습니까? 예. 계절을 흉내내는 오이르틈이 왜 나올 수 없겠습니까? 다 나올 수 있죠. 예. 그 원래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확장하고 개발, 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예. 맨날 안 배우면 못한다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반 발도르프적이다. 반 슈타이너적이다. 반 유기이론론이다라는 거예요. 유기이론론은 경직될 수가 없고 폐쇄적일 수가 없습니다. 유기이론론의 기본 정의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순환적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우리 문화 속에서 그걸 발굴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우리 문화가 사실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문화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문화로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필요 없어서 사라지면 모르겠지만 근대의 국가폭력이라는 인위적 과정에 의해 단절돼 버렸잖아요. 단절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뭐 훈민정음도 그렇고 수많은 전통 문화들이 그런 식으로 인위적 단절이 됐던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교육적인 어떤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데 우리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발굴해내는 게 교육자들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발도르프 뭐 이런 거, 오이르트미. 한국형 오이르트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오이르트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생리 심리를 연결시키는 게 기본 취지라면 오이르트미야말로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하다 해야 돼. 아프리카형 오이르트미, 북극형 에스키모인들의 오이르트미, 이게 다 달라야 돼요. 예. 그 별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도에서 보는 별자리하고 북극에서 보는 별자리가 같을 수 없잖아요. 북두칠성만 해도 달리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나 북두칠성이지 남반구에 가서 북두칠성 얘기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근데 무슨 북두칠성의 어떤 운행을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실제에 대한 체험은 왕창 생략된 채로 의미 없는 몸 동작만 따라하면 그게 체조지 뭐. 그거야말로 하급 체조지. 제가 맨 처음 오이르트미를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야 저거 할 바에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거 할 바에야 다른 체조하겠다. 저 뭐 운동 효과도 별로 없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뭔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임만 있지 실제로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별로 그다지 스포츠 효과는 많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저 왜 하지 싶었는데 제가 딱 해보니까 이거는 기하 동작을 인간의 몸으로 신체 구성으로 재현하는 거구나 하는 게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각자의 환경에 맞는, 각자의 문화와 역사에 맞는 오이르트미를 개발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전 세계 발도르프계가 공유해야 되는 인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가 비엔나에 온 것 같네.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은 체조 오이르트미 벼락공부패 얘기하면서 13장의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존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양극순환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질상 양적인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음적으로 끌어당기고 성질상 음적으로 응축되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양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순환시키고 이게 균형을 잡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균형을 잡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슈타이너가 이거는 이제 그 보편인작에 있는 문장입니다. 외부로 향한 일을 정신화해야만 한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 외부로 향한 일을 정신화해야 된다. 또 내적인 일, 지적인 일은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문장이죠. 이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뭘 하라는 말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외부로 향한 일을 정신화해야만 한다. 기본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행동에 의무부여, 동기부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자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개념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념 논리가 발달하면 기억력이 좀 감퇴하잖아요. 또 기억력이 발달하면 형상화 능력이 좀 감퇴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제대로 성장을 하면 형상화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이 되면. 그러면 형상화 능력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기억력, 형상화 능력, 개념 논리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섞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가 발달하면 하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정 레벨에서는 퇴보하지 않고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해서. 근데 그걸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인한테서 그렇듯이 우리가 집단 사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들이 점점점 어떤 형상화 능력을 비롯해서 형상화 능력이 상상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예, 기억하는 능력하고는 또 여러 가지 계산이나 이성적인 능력도 기억력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오성원적인 시대가 집단적으로 만약에 형상화 능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이 감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념 논리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법입니다. 법이라든가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개념 논리가 주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법에 정해져 있으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 법적이라고 하는 건 강제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없는 벽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문제시지 안 삼잖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는 거지. 아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시 삼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만약에 어떤 법적 강제 구속력으로 딱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뭐 저항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개념이 신체 파고든다는 수준으로까지 딱 내면에서 어떤 형태 결정화 돼버리면 우린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 개념 자체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소위 법치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즉 다르게 말하자면 한 학교로 비교하자면 매뉴얼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각 안 하게 돼요. 맞죠? 판단 유보죠. 만들어 놓은 규칙에다가 판단을 유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런데 늘 그렇지만 어떤 형식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상황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로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형식이 낡아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바꿔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어떤 그런 매뉴얼화된 규칙들 혹은 법들 혹은 개념들 이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성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것들 자체가 어차피 관성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것들을 관성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내적인 생동감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력, 창조력, 사고력 이게 다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능력 자체가 조금씩 감퇴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런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그래서 이거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개념을 전해줄 때 결론 내리지 말고 답 주지 말고, 그죠? 설명하지 말고 정답 주지 말고 끊임없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탐구해 가도록 만들고, 체험과 감성을 통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다라고 앞에 쫙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이게 의미부여, 동기부여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여버리잖아요. 정해진 룰에 따라. 매뉴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 가면 거기에 매뉴얼들이 다 있는 거지. 공교육에 가면 공교육은 매뉴얼 덩어리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이게 강화가 되면 나오는 부작용을 지금 슈타이너는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외적인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생활, 대부분의 외적 행동들은 그 사회의 제도 문물, 규칙, 매뉴얼, 이런 거에 의해서 대단히 기계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이 과정들을, 이 의미를 내면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는, 이게 정신화입니다. 이 정신화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외적인 정신화를 교육적,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규칙이라고 하는 거, 소위 룰이라고 하는 거, 소위 모든 종류의 교조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게 왜 그렇지? 그게 원리와 취지가 뭐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소한 학교에서라도 수업의 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의 운영 자체에서도 매뉴얼은 적을수록 좋다. 매뉴얼이 적으면 사람들의 자율성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매뉴얼이 많으면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자율성은, 사람들의 어떤 자율 판단의 필요는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매뉴얼이 많은 데에서, 근데 우리는 갈등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갈등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 사회활동가의 어떤 조응을 위해서도 매뉴얼은 필요한데, 이게 어느 레벨을 넘어가 버리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거야. 사람들의 역량은 퇴보시키고, 자의적, 역량이 퇴보되니까 해석이 설득력을 잃어요. 해석이 설득력을 잃고, 기계적 행동들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책임 전가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게 돼버리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매뉴얼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는 깨달은 사람들만의 공동체고,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 매뉴얼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의 공동체에서는 기초 매뉴얼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매뉴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 향한 일을 정신화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적이고 지적인 일은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혈액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저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요. 혈액순환. 아까 인체 그리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일은 행동으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고, 외부의 일은 이것들의 어떤 의미, 동기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신화해야 되고, 이 순환을 잘하는 게 건강한 생활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4강 마지막 강입니다. 마지막 강에서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완전 동양하고 똑같네 싶은 대목이 딱 나와요. 머리, 가슴, 사지, 이게 세분화돼, 이게 지금 삼원이잖아요. 신체 삼원적인 표현 아닙니까? 인간이 몸원형으로 삼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어떤 신체적인 표현이 머리, 가슴, 사지인데, 슈타이너가 늘 하는 말, 머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머리다. 그 안에 가슴 요소, 사지 요소 다 들어와 있다.
또 가슴도 마찬가지, 사지도 마찬가지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머리를 보면 요 머리, 요 머리통에서 머리성이 제일 강한 거는 이 두개골이래요. 이거다. 근데 요 중간 부위 요게 있는 애, 특히 코, 얘는 그냥 패다, 패.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입 밑에 있는 턱 관절 아랫부분, 하악 부분. 요건 그냥 사지다, 사지. 그래요. 머리 안에서도 다시 머리, 가슴, 사지와 유사한 기능 분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코는 몸통을 닮았는데 특히 변형된 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동양에서 이목구비를 간신비폐에 연결시키는 거 아시죠? 동양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눈은 간, 혀는 심장, 예. 입은 비장이나 위장, 귀는 신장, 방광, 코, 배, 이렇게 오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슈타인은 그 중에서 코만 좀 도드라지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몰랐나? 예.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제 그 이영애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지만 슈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지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쭉 하면 허리를 굽혀보면 이게 턱의 상하하악하고 구조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척추뼈를 타고 요 위에 머리 두개골이 얹혀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하악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뒤를 보호대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두개골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팔다리가 이게 상하하악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머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턱관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턱관절을 이 두개골이 둘러싸고 있듯이, 얘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두개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피부 껍데기 안쪽을 딱 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슈타이너는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바깥의 그 플라즈마층, 아우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 인간이다. 근데 이 아우라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나? 실제로 우주에 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에 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심신의 움직임, 이게 실제로 어떤 별기운의 구체적인 움직임하고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는 말, 사람마다 자기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실천적인 의미는 뭐겠는가? 수호천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이 존재를 어떤 A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럼 A 모델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는 행성의 움직임, 우주 움직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A 모델의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뭐 얘기했지? 둘러싸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 아, 수호천사. 그 수호천사는 그 A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인간 에고 내지는 인간적 규정이 아니라 별기운적으로 그걸 규정하면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별기운들도 개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별기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집합적인 움직임과 연결된 더 큰 단위의 별기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기운들도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체성과 연결되면 수호천사라 그러고, 집단성과 연결되면 대천사라 그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개별자로서의 가지는 정체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집단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인종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혹은 민족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혹은 성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있잖아. 이런 집합화되어 있는 정체성들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의 개별자로서 가지는 정체성 부분은 이거는 수호천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 집단성으로 가지는 정체성 부분은 요건 대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자기만의 에고, 자기의 고유한 에고를 먼저 딱 만납니다. 예. 이거를 이제 문지방의 수호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단계가 달라지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의 개별 에고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기운, 요거를 문지방의 수호령이라고 하는데, 얘가 수호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수호천사가 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맨날 이렇게 이제 또 형상적 공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수호천사의 실제는 뭐냐? 지 성깔머리예요. 자기 성깔머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성향기질을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 수호천사라고 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기 성깔머리에서 평생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만약에 사람이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식이 상승 발전한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천사를 제껴야 돼요. 예, 천사가 막을 치고 있는 어떤 단계를 제껴버리는 게 명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예, 평생 천사의 밑에 있는 거는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동화적 이미지하고 수행 세계에서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면 수호천사를 제꼈습니다. 이러면 끝났나? 이러면 에고가 사라졌나? 아닙니다. 대천사가 남았어요. 예. 그래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또 대천사가 버티고 있단 말이지. 그럼 또 대천사도 제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유기이론적으로 통합해서 보는 시각이 트인다. 즉, 천사를 제껴야 신성이 트인다. 예. 천사를 제껴야 신성이 트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의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우리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 오이르트미 얘기 한참 했는데, 슈타이너는 그러잖아요. 오이르트미 어떻게 만들었냐?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천사들의 움직임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움직임이 뭡니까? 행성들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적 행성을 보고 물리적 시각적 효과를 직접 만든 게 아니죠. 그 행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힘들, 행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운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 만들었다. 그걸 천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천사, 대천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층이 있고 여러 레벨이 있고 서로 어울려 있으니까 그 영적 힘들의 파노라마를 보고 천사들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기대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어떤 교사가 수행자로서 자기 어떤 의식을 끊임없이 높여가서 정말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예, 자기도 천사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오이리트미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했다가 참 진짜 된통 미움을 받았는데 오이리트미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처음에 발도르프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물어봤었어요. 슈타인은 천사 보고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천사 보셨어요? 천사 봐야 되잖아요. 천사 봐야 오이리트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 했다가 진짜 정말 나는 순진하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 미움받았더라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천사 안 봤으면 오이리트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버렸으니까. 예.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자기가 정말로 내가 오이리트미 교사라면 나는 천사 꼭 봐야겠어요. 슈타이너가 그거 보고 만들었다는데 내가 안 보고 어떻게 그걸 해?
그럼 천사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도 해야 되잖아. 근데 꼭 그게 오이리트미 교사만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누구든지 자기만의 수행을 해야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까르마, 자기만의 수호천사, 자기를 둘러싼 대천사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고 넘어서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머리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 팔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머리가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머리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 머리가 우리를 먹어치운다. 이 머리가 우리를 먹어치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 특별히 이상한 말 아니고 아까 제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들, 그쵸? 이 뒤를 영적인 머리가 둘러싸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영적인 머리 자체가 우리한테 영적인 기운으로 계속 영향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물질을 사멸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뭉치면 물질이 되는 거잖아. 뭉치면. 그죠? 그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거를 유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적이고 양적인 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먹어치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도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는 영성의 어떤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언젠가 육체가 소멸해 버리는 거죠. 언젠가 육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신비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동양 버전으로 우주변화의 원리에 보면 이제 한동석 선생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은 황제내경의 마이너 버전이에요. 황제내경에 있는 것들을 이리저리 정리하고 압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의 논리이기도 하죠.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이 음양의 어떤 그 조화와 균형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각 시대마다 음양이 조금씩 비뚤비뚤하다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3대 2로 많아. 양기운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기운이 많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형이 있었을 때, 음적인 형태가 있었을 때, 이 양기운이 한 바퀴 순환하고 두 바퀴 순환하고 세 바퀴 순환하면 그때마다 3대 2, 6대 4, 9대 6 하면서 양기운이 점진적으로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면 이 음이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럼 이 음은 쓰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육체가 소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한 갑자 돌아가면 양기운하고 음기운하고가 이게 그 얘기가 보편인지학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안 다룬 부분이지만 저 앞에 7강인가 8강인가에서 슈타이너가 나이 들면 영적이 된다 그래요. 나이 들면 영적이 된다 그래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뭐 치매 걸리고 뭐 우둔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안 그렇다. 자기 어떤 대사상가들을 봐라.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정신성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항상 조심하세요. 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해당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 들면 영적이 되는 것도 사람 따라 그런 거지. 예. 태극기 부대가 나이가 많지만 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저절로 영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다고 해서 우둔해진다라고 하는 건 물질주의적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노쇠하고 힘이 빠지면 정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정상적 발달을 했다면 나이를 들수록 제대로 의식성장을 했다면 체험, 감성, 개념,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밟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 영적이 된다. 종교성을 띠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양적인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음양 중에서 양이 커지는 겁니다. 영적이 된다는 게. 이렇게 영적이 되면 죽습니다. 음이 못 버팁니다. 그 양의 힘을. 따라서 깨달음을 빨리 얻으면 빨리 죽습니다. 이 몸이 그 정신성하고의 비례관계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거꾸로 말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몸 수련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몸 수련 안 하고 그냥 막 명상만 굴려가지고 뒀다 그러면 관짜야 돼요. 아, 뭐 그래도 상관없죠. 사실은 공자님이 그랬잖아. 내가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심정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소위 도떴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무병장수에 대한 욕망은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집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무의미해요. 차라리 애정이 있다면 자기 과제에 대한 애정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삶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아쉽겠네. 뭐 이런 정도의 애욕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자기 육체 일신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무병장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자체로만 보면 뭐 깨달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지 뭐. 예.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크게 안타까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제가 아쉬운 수행자가 있다면 그 수행자는 반드시 정신적인 것 못지않게 신체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이거를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이 비율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몸이 쓰러진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소위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내지는 인생 말년에 경제 딱 오르고 바짝 활동하고 죽어버려요. 그럼 슈타이너도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슈타이너도 그랬어요. 슈타이너가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감각이 13개다 했다, 12개다 했다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어떤 일관성, 아스트랄체가 뭐 뒤에서 온다 그랬다, 앞에서 온다 그랬다가 막 진술이 달라집니다. 강연록을 쭉 펴놓고 보면.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진술이 일관돼. 이제 더 이상 안 바뀌고 일관된 틀에서 진술을 하면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발도르프 학교 설립시기보다 조금 앞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1916년도 정도? 그 이후에 슈타이너 강연록들을 보면 더 이상 안 변해요. 얘기가 일관되게 쭉 나갑니다. 자,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슈타이너는 25년도에 죽어요. 막판 10년. 그래서 강연록의 양을 이렇게 보면 슈타이너 전체 전 저작의 한 절반 이상 부분이 막판 10년에 쏟아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이 막판 10년에 딱 경제 오르고 열심히 쏟아붓고 화끈하게 간 거죠. 대략 이래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제 타고 오는 사람들은 이걸 안 쏟아낼 수가 없잖아요. 쏟아내는 것도 이것도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레벨에 딱 오르면 확 쏟고 팍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트면 뭐 초능력을 얻고 막 맨날 해피하고 그럴 거라고 이제 동화적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화적 상상. 조금 전에도 제가 오늘 또 환상을 하나 깨드렸죠. 천사의 환상, 오이리트미의 환상 이런 걸 알고 보면 사실 이게 환상인 것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도텄다고 해서 무병장수하고 지복에 쌓여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트면 오히려 숙제하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슈타이너가 이 머리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바로 끊임없이 영성이 우리한테 밀고 들어온다. 근데 내가 영적이 되면 오히려 이 영성을 막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체하고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트면 골골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도트지 말자. 그래도 그저 평화롭게 살다가 존엄하게 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지. 속 시끄럽게 살다가, 막 악착같이 살다가, 막 더티하게 가고, 그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다가 동양에서 천인 합의를 어떻게 이해했던가 하고 관련된
글귀를 하나 올렸잖아요. 그건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라? 잘 껴맞췄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천체의 운행을 그대로 인체가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동양 사람들은 슈타이너보다도 훨씬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 예. 아까 제가 인용한 건 동의보감이지만 동의보감에만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고, 예. 동양의 어떤 고전과 의서들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거, 즉 단지 인체에다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질머리에다가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능에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인간관계의 패턴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직업 분류표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이 사람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발휘되는가까지 연결을 시키고 기타 이거를 다시 어떤 지역 문화와 토양에까지 연결을 시킨 게 동의수세보원이에요. 동의수세보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활 양식 전반에 이 연결을 최대한으로 시켜놓은 게 조선 말기에 나왔던 동의수세보원입니다. 그리고 단지 확장했다가 아니라 황제내경에서 연결 논리를, 황제내경의 연결 논리는 생리에서 심리를 보는 식이에요. 근데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심리에서 생리로 거꾸로 되짚어 나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동의수세보원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이 코가 폐,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신기하겠지만 동양에서는 이건 상식이었다. 근데 이 상식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인지학,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었던 유기론론적인 어떤 문화와 시각들, 이거를 발굴하는 거 중요하다. 이제 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식들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광범위한 거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사상의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잠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가 쭉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제가 슈타이너 언어 이론할 때도 했고, 또 딴 자리도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교사의 좌우명이라든가 교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하다 보니까 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교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된다, 시각이 어찌해야 된다는 그 부분 생각하고요. 약간 14강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 저학년에서 쓰기와 읽기 능력, 즉 정신적 이갈이, 쓰기와 읽기 능력을 정신적 이갈이라 그래요. 예. 육체적 이갈이가 있듯이 정신적인 이갈이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물리적 감각기관이 있듯이 물리적 감각기관의 1차 형태 완성을 뜻하는 게 이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적인 감각기관도 있다는 거지.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이거 정신적 감각기관이잖아요. 이 정신적인 감각기관이 본격 발달하려면 일단 언어에 능숙해야 돼요. 언어는 말과 글이잖아. 말과 글. 그래서 말과 글에 익숙해질 때부터 정신적 이갈이, 글이 능숙해지면 정신적 이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1차 완성이, 2차 완성, 3차 완성이 있겠죠. 그래서 쓰기와 읽기 능력, 이게 정신적 이갈이다. 이갈이가 보이듯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초등 고학년하고 중등부라 그래요. 이게 12세에서 1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면 우리나라 아이들 학년으로 따지면 5학년? 5학년부터 중3, 중2나 3 여기에 해당하는. 예.
5, 6학년, 5, 6, 7, 8학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5, 6, 7, 8학년, 12, 13, 14, 15, 4개. 5, 6, 7, 8학년, 발도르프 학교에서 5, 6, 7, 8학년. 제가 5, 6학년 담임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정신적 이갈이가 일단 됐다라고 봐요. 읽기 쓰기가 됐으니까. 그럼 얘네들한테 갈 때 이 시기에 상상력으로 표현되는 것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특별히 발생한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부터 수업은 특히 전 과목에 걸쳐 상상력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이제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상상력에 호소 안 하나? 여기서 분명히 특별한 나이대를 찍어가지고 상상력에 호소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거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예. 번역의 문제인데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원어를 일일이 다 이제 찾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쓰기 쪽으로 갈수록, 즉, 문자 언어에 익숙해질수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말도 배우기 전에 형상화 능력부터 먼저 생긴다니까요. 머릿속에서 관념적 형상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표상이 저절로 막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왕창 발달합니다. 기억력이 발달하면서 형상화 능력은 조금 감퇴해요. 그리고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말 배우면서 생겨났던 기억력 폭발이 글을 배우면서 개념 논리로 넘어가 버린다고. 능력의 중심이 개념 논리로 넘어가면 기억력은 또 조금 감퇴합니다. 그래서 고학년 애들보다 저학년 애들이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예. 초등학교로 치면 1, 2, 3학년 애들이 5, 6학년 애들보다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개념 논리보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개념 논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5, 6, 7, 8학년 가면 피할 데 없죠. 이제부터는 개념 논리를, 문자를 득한 이상은 본격적인 학습 과정으로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존재들 자체가 저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부터는 이제 개념 논리 학습에 박차를 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씩 악셀라이트를 올려주는 시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 8학년이 지나고 나면, 즉 중학교 2학년 나이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거의 마치 우리가 1, 2학년 때 감성활동과 지적활동을 만약에 한 9대1이나 8대2로 감성활동에다가 8, 9를 줬다면 요쪽에 가면 거꾸로 지적활동에 8, 9를 줘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방식으로 이제 학습에 집중적인 어떤 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발도르프 상급반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과학 이런 거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준을 능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강력한 학습을 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 강력한 학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체험 감성적인 예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돼 있어야 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할 건데 이 중간에 있는 5, 6, 7, 8학년들이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때잖아요. 본격적인 강력학습과 본격적인 감성활동에서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때 아닙니까? 넘어갈 때. 요때 뭐가 중요하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때 뭐가 중요하냐. 요때 특히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때 이 상상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요렇게 단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발도르프가 아날로그를 배우는데 디지털에 강한 이유가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익히게 하니까 과정을 아니까 결과값만 아는 애들하고 과정값까지 아는 애들하고는 이해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디지털도 강해질 수 있고 창의력, 사고력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발전이란 게 그렇듯이 어느 게 발전하면 딴 게 상대적 퇴보를 해버리는데 상대적 퇴보하는 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념 학습 논리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 전반부에 있었던 능력들이 감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요때 감퇴되지 않도록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하고
자기가 저학년 때 했던 어떤 형상인식 이런 거하고 계속 연결시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개념이 어떤 특정한 형상 혹은 상상 혹은 어렸을 때의 공상 혹은 신화 동화하고 연결되는지. 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이번 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개념이란 것도 그렇고 상징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죠. 엄청난 의미의 압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G파일이에요. G파일. 이 G파일을 풀어보면 많은 게 나와요. 예.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압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슈타인어왈 이렇게 압축률이 높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압축물에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 이게 요 학년 때 상상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때에는 교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저학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5, 6, 7, 8학년 달리고 있는데 뭐 저학년 동화 비슷한 거 들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필연적으로 개념 논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때 이 개념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압축된 내용 과정들을 이거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적인 시각 연결해서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징이나 개념을 배울 때 그 압축 내용의 현실태 그 옛날에는 자기가 공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의 어떤 개념적 모습과 현실적 모습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한마디로 체험 감성과 개념 논리를 연결하는 거에 특별히 신경을 써라. 그게 필요한 나이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교사의 좌우명으로 끝납니다. 이 교사의 좌우명은 내용적으로는 어제 다 얘기를 했는데 한 문장만 제가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좌우명 세 가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사들은. 상상력으로 자신을 채워라.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가져라. 영적인 책임감을 예리하게 가꾸라. 이거는 뭐 거의 하나의 발도르프계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그냥 뭐 외우고 익히고 있는 문장들인데요. 교사를 위한 지상 명령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한 문장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상상력을 항상 생생하게 유지할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태도는 부도덕하며 사회적인 폐해라고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활력과 상통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부도덕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민폐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술 이성으로 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기 쉽다. 그러나 영적으로 얻은 표상으로 지성을 채우면 그것은 날개도 친 듯이 고무된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지식을 배우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오이리트미를 해도 동기의 의미 부여 없는 오이리트미는 그냥 체조다. 근데 그게 동기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이거는 우주론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수많은 과학과 철학과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술 이성을 적대시해서도 안 되잖아. 근데 이 기술 이성의 의미, 이것도 하나의 G파일들로 이루어진 건데, 이 G파일들을 잘 풀어가지고 그 내부에 인간의 진보적 어떤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기술 이성 그 자체를 그냥 편의적으로 갖다 쓰는 소비 어떤 용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인간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퇴보시키는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얻은 내용으로 그 지식을 채우면 이거는 인간을 진보시키는 날개 돋치듯이 뻗어나가는 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문제의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발도르프가 아이들한테 과정상 아날로그적인 어떤 전과정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거꾸로 기술 이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를 적절히 제어하는 건 맞죠? 근데 미디어가 악마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거를 악마화하거나 반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거는 극히 위험하다. 어차피 같이 살아갈 건데. 컴퓨터를 악마화 해놓고 나중에 컴퓨터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럼 컴퓨터 안 쓰고 살아가는 걸 생활 신조로 삼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히말라야에 가서 수행하지. 예? 발도르프 학교 나온 아이들은 뭐 어디 갈라파고스 섬에서 자란 아이들인가요? 사회 안 나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이 문명에 대해서 이 기술 이성이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대감과 악마화된 어떤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 없이 쓰면 부패해버리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면 그것은 진보의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사한테 요구하는 교사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라.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라.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 미달하는 만약에 미달한다면 그 자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정직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해라. 라는 거. 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보편인지학은 일단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시간은 좀 오버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